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내 와이프가 식모예요? 다 때려칩시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김은주한테 12년째 무리한 김장을 시켰죠. 12년을 참아온 남편 정준호. 이날은 그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마당을 완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 못하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불효자 같은 놈!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네! 도대체 이들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충남 계룡 시골집 마당에 트럭 4대가 섰습니다. 배추 260포기가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이는 순간 김은주는 고무장갑을 천천히 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엔 160포기였습니다. 그것도 혼자 했죠. 재작년엔 140포기, 그전엔 120포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지만 올해는 한 번에 100포기가 더 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가 한옥 대청마루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친척들 것도 좀 넉넉히 해야지. 260포기면 딱 맞겠다. 은주는 네, 어머니 한마디만 남기고 부엌 쪽에 쌓아둔 양동이 7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0kg 소금 포대를 뜯어 굵은 소금을 한 주먹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속에 손을 담그는 순간 지난주 서류철에 베인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첫 번째 배추를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추를 한 포기씩 소금물에 담그고 뒤집고 다시 싸는 일을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시렵게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절여야 할 양이 130포기는 넘었으니까요. 은주는 대전 관저동 아파트에서 계룡까지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죠. 남편 정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갈게, 늦게 와 메모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새벽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계룡 나들목을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 때 차창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드라마 OST가 들리고 전기밥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도 났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지만 마당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거고 큰집 며느리 윤소정은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서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대전시청 민원행정과 공무원이고 은주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합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김장철만 되면 이 마당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죠. 은주는 연차를 냈고 준호는 반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찬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지난주 서류 작업하다 베인 상처와 작년 김장 때 생긴 오래된 갈라짐이 동시에 벌어지며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엄지마디는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새 장갑을 사야 했는데 이 장갑은 작년에 쓰던 거였습니다. 엄지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죠. 허리를 굽혀 50포기쯤 절였을 때 등이 뻐근하게 굳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0포기를 넘기자 무릎이 떨렸습니다. 100포기가 넘어갈 무렵엔 손가락을 제대로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배추 더미가 조금씩 줄어들고 소금물 양동이 옆에 절여진 배추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시쯤 됐을까요? 그때 눈발이 더 세차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배추 더미 위로, 은주의 어깨 위로, 그녀가 쓴 낡은 털모자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눈송이가 금세 녹아 물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혼자 해야 하는 걸까요? 은주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12회째 반복된 김장이었습니다. 첫 해에는 60포기였습니다. 처음이니까 조금만 하자던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둘째 해에는 80포기가 됐고 셋째 해엔 100포기를 넘었습니다. 큰집 며느리 윤소정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바빠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정이는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은주 내가 좀 더 해줘야지. 그렇게 김장은 점점 은주의 몫이 됐습니다.
절이고 씻고 양념 준비하고 버무리는 일까지. 처음엔 도와주던 시누이 정혜린도 논산에서 카페를 열고 나서는 사진만 찍으러 왔습니다. 언니 손이 최고야 한마디 던지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7시가 넘어갈 무렵 은주는 130포기를 모두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이제 뒤집고 다시 절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배추를 뒤집어야 골고루 절여집니다. 오후까지 서너 번은 더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감정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60포기의 배추와 한 사람의 침묵. 계룡마당의 긴 겨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2번째 김장, 숫자는 늘어났는데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에서 과연 무엇이 먼저 바뀌게 될까요? 김장 이틀째 새벽, 아직 어두운 부엌. 김은주는 마늘 4kg, 생강 1kg 반, 고춧가루 7kg 포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믹서에 마늘과 생강을 넣고 돌리자 웅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부엌은 금세 매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볼펜을 들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 액젓 비율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2회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책 첫 장에는 지난해 시어머니가 불러준 비율이 적혀 있었지만 오늘은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이번엔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줄이고 마늘을 좀 더 넣었습니다. 생강은 절반만 사용했습니다. 새우젓 대신 멸치 액젓 비율을 높였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섞으며 맛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꽤 괜찮았습니다. 그때 최영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하냐, 벌써 양념하고 있어. 은주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최영자는 숟가락을 낚아채듯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겁네. 큰집 레시피대로 해야지.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손으로 적은 비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짜내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한 번만 제 비율대로 해보고 싶어요. 최영자가 숟가락을 놓고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최영자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리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주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생전 처음 허락받은 것 같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공책을 다시 펼쳐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넣고 멸치 액젓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야에 담긴 양념을 천천히 저으며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2회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맛을 만들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아, 시간 되면 좀 내려와라. 최영자가 전화를 거는 소리였습니다. 은주의 손에 쥔 볼펜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양념 내가 한번 맞춰봐라. 은주가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싱거운 것 같아. 내가 봐줘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윤소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오후에 내려갈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어머니 입맛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래, 역시 넌 믿음직하다. 빨리 와라. 은주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래, 해바라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결정권은 애초에 자기에게 없었던 겁니다. 오후 3시쯤 분당 정자동에서 윤소정이 내려왔습니다. SUV에서 내린 소정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양념 어디 있어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은주가 큰 대야를 가리키자 소정은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한 손 가득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 심심한데요? 새우젓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새우젓을 한 컵 더 넣고 설탕을 3스푼 추가했습니다. 액젓도 조금 더 부었습니다. 고춧가루도 한 움큼 더 넣었습니다.
자, 이제 맛 좀 보세요, 어머니. 최영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숟가락으로 양념을 떠서 맛봤습니다. 이거지. 역시 큰 며느리 손맛은 다르다. 이 맛이야. 이게 우리 집 김치 맛이지. 소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은주 언니가 한 것도 괜찮았는데 조금만 손보니까 딱 맞네요. 그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은주는 아직 손맛이 덜 됐어. 배워야 해. 은주는 싱크대 옆에 서서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면서 귀에 들리는 칭찬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미끄러져 물에 떨어졌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방울이 튀어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정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성스럽게 적어둔 양념 비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춧가루 7kg, 마늘 4kg, 생강 1.5kg, 새우젓 2컵, 멸치액젓 1.5컵. 은주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위를 천천히 길게 그어 지워버렸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숫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굵게 그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것처럼 힘을 주어 그었습니다. 12회 만에 처음 내민 자기 목소리는 그렇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김장 셋째 날 새벽 은주는 절여둔 배추 260포기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는 순간 전날 소금물에 불어 터진 상처 사이로 얼음 같은 물이 스며들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고무장갑 엄지 부분은 이미 해져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빨갛게 부은 살과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습니다. 새 장갑을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배추 절이고 양념 준비하고 설거지하다 보니 하루가 다 갔으니까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물에 헹궜습니다. 두 포기, 세 포기. 소금기를 씻어내려면 한 포기당 서너 번은 물에 담갔다 빼야 했습니다. 물통에서 꺼내면 배추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습니다. 한 포기가 5kg는 좋게 넘었습니다. 들어 올릴 때마다 팔뚝이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를 굽혀 한 통, 두 통, 세 통 어느새 50포기 가까이 씻었을 때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오전 9시가 넘었습니다. 3시간 동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한 번 굽힌 허리를 펼 때마다 등뼈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80포기를 넘기자 손가락을 제대로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00포기, 120포기. 등과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왔습니다. 130포기쯤 씻었을 때 손가락 마디는 더 이상 구부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마당으로 나온 최영자가 턱을 까딱했습니다. 손 좀 봐라. 은주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갑을 벗자 손등이 드러났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가락, 갈라진 손등, 엄지 밑에 맺힌 물집, 검지마디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부은 손등을 슬쩍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 그래도 너는 절이는 건 참 잘해. 손이 야물어. 위로도 미안함도 아닌 미칠 담당이라는 낙인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은주는 네, 어머니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장갑을 꼈습니다. 남은 130포기를 씻어야 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오후 2시까지 물통과 배추 사이를 오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분당 정자동에서 큰며느리 윤소정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추리닝 차림에 새 고무장갑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양념 버무리기에 합류했습니다. 손톱은 깨끗하게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절이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양념만 버무리면 되네요. 제일 재밌는 거 남겨뒀네. 언니가 힘든 거 다 해놨네요. 소정은 장갑을 끼고 배추를 김치통에 던져 넣듯 빠르게 버무렸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소정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소정이 한 통 끝낼 동안 은주는 손이 아파 절반도 못 채우고 헐떡였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서 배추잎 사이에 양념을 제대로 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영자가 마당을 오가며 연신 말했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다. 큰 집은 확실히 다르다. 이 속도 좀 봐라. 경험이 다르긴 다르네. 그리고 은주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이렇게 밑작업을 잘하니까 다행이지. 절이는 건 내가 제일 잘해. 그게 내 역할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소정이 물었습니다. 언니, 손 많이 아프죠? 제가 좀 더 빨리 할게요. 언니는 좀 쉬어도 돼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 말이 왠지 더 서러웠습니다. 쉬라는 건지 느리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10통을 채우고 은주는 6통을 채웠습니다. 나머지 4통은 둘이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김치통 20개가 마당에 줄지어 섰습니다. 최영자가 김치통을 돌아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김장도 잘 끝났네. 역시 큰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소정이 손맛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녁 8시 은주는 마지막으로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자 손이 저려오며 욱신거렸습니다. 물에 풀린 거품 사이로 고춧가루와 피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물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은주의 얼굴은 배추처럼 창백했습니다. 눈밑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10개 손가락 마디가 모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려 했지만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속으로 던진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밑작업을 잘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 걸까요?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신은 여기까지만 하라는 선긋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줄지어선 김치통 20개. 그 안에 은주의 피와 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은주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와 고춧가루로 붉게 물든 이 손, 그리고 이름도 남지 않는 20개의 김치통. 과연 누가 언제 처음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김장이 끝난 다음 날 오후 계룡집 마당에는 빨간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20개의 통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김은주는 마지막 통을 옮기다가 캔커피를 들고 내려오는 시누이 정혜린을 맞이했습니다. 언니, 손 한 번만 보여줘요. 혜린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빨갛게 부은 손가락 마디, 물집이 잡힌 엄지. 혜린은 그 손을 힐끗 본 뒤 2초도 안 돼서 시선을 휴대폰 카메라로 옮겼습니다. 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눈도 오고. 사진 찍기 딱 좋은데. 혜린은 눈 내리는 마당을 배경으로 김치통 앞에서 포즈를 잡았습니다. 셀카를 몇 장 찍고 최영자를 불러 함께 찍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세요. 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몇 번 터졌습니다. 혜리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각도를 바꿔가며 10장 넘게 찍었습니다. 와, 이거 인생샷이다. 감성 미쳤다. 좋아요, 100개는 나오겠는데. 혜리는 연신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좋아했습니다. 필터를 바꿔가며 보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김치통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은주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큰며느리 윤소정이 분당 정자동에서 SUV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이 마당 앞에 섰습니다. 소정이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네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 좋은데 김장하시느라 힘드셨죠? 소정은 가장 큰 김치통 4개를 골랐습니다. 20리터짜리 대형 통이었습니다. 이 통들로 주세요. 애들이 김치 엄청 좋아해서요. 큰 걸로 주셔야 해요. 은주가 뚜껑을 단단히 닫아주자 소정은 통을 하나씩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통이었지만 소정은 힘들다는 표정 없이 척척 옮겼습니다. 언니, 올해도 고생 많았어요. 손 많이 아프죠? 파스 바르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혜린아, 사진 좀 찍어줘. 내 폰으로. 혜린이 소정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정과 혜린, 최영자 세 사람이 김치통 옆에서 V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더요, 하나, 둘, 셋. 사진에는 세 사람의 웃는 얼굴과 빨간 김치통, 하얀 눈만 담겼습니다. 그 옆에서 통 뚜껑을 닫고 있는 은주의 모습은 프레임 밖이었습니다. 은주는 카메라 렌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정이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올라갈게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영어 학원이 5시 반이거든요. 올해도 맛있게 담갔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죠. 그래, 조심히 가라. 애들한테 잘 먹으라고 해라. 김장김치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SUV가 출발했습니다. 트렁크에는 김치통 4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형통 4개면 200포기는 좋게 들어가는 양이었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관저동 아파트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 알림이 떴습니다. 정혜린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아까 찍은 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랑의 손맛. 큰집 손맛 최고. 올해도 성공적인 김장. 해시태그 가족, 해시태그 김장, 해시태그 전통, 해시태그 손맛,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계룡, 해시태그 겨울 감성. 좋아요가 벌써 18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십 개였습니다. 은주는 댓글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의 정이 느껴져요. 어머님 너무 고우세요. 부럽다. 우리 집도 김장해야 하는데 손맛 최고. 나눠주세요. 역시 대가족은 정이 있어 좋네요. 이런 가족 분위기. 정말 보기 좋아요. 김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전통을 지키시는 모습 멋져요. 은주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웃음, 빨간 김치통, 하얀 눈.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댓글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가족의 정, 손맛, 행복. 그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부은 손에 연고를 바르며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김치통, 눈. 은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60포기를 절이고 씻고 버무렸지만 사진 속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냄새도 이 손도 모를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SNS 속 행복한 가족 사진과 연고를 바르는 자신의 손.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세상과 현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장김치가 한 통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었고 차가운 공기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각 분당 정자동 아파트 냉장고에는 대형통 4개가 가득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은주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묵은지를 꺼내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김치 냄새가 아니라 묵은지 찌개 냄새만 퍼졌습니다. 묵은지는 작년 김장 때 남은 거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가족의 정이 반짝이지만 정작 이 집 식탁 위에 올라올 김치는 아직 한 통도 없습니다. 이 불균형, 언제 처음으로 숫자와 말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날 저녁 관저동 아파트 식탁에는 라면과 겉절이 조금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계룡에서 가져온 묵은지를 꺼내 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준호는 멍하니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장김치는 아직 없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냄비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큰집 냉장고에 4통 들어갔어요. 우린 나중에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래요. 4통? 우리는 나중에 한 통 받기로 했대. 가까우니까 언제든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혼자 한 건데 큰집은 양념만 했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은지찌개만 조용히 끓였습니다.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주말, 세 사람이 계룡집에 모여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몇 조각이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한 숟갈 떠서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역시 우리 집 김치 맛이 최고예요. 은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양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소정 씨가 맞춘 거예요. 최영자는 밥을 뜨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가 있으니 든든하다. 손맛이 확실히 다르더라. 역시 큰 집은 다르다니까. 식사를 마치고 최영자가 차를 마시며 김치 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집은 멀리서 오니까 4통 줬다.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희는 가까우니까 한 통이면 되지. 필요하면 와서 퍼가고. 언제든 와. 준호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4통하고 한 통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영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큰 집은 멀리서 힘들게 내려오잖아. 분당에서 계룡까지 얼마나 먼데. 2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래도 은주가 절인 배추만 200폭이 넘게 씻었어요. 손도 이렇게 됐고요. 며칠 동안 혼자 했어요. 준호가 은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부은 손가락, 갈라진 손등, 물집 잡힌 손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정성이 없어. 그래서 맛이 안 나는 거야. 큰 며느리처럼 좀 배워라. 소정이는 1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했다. 최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손등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은주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은주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최영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시집 몇 년 왔다고 큰 소리야. 12에 됐다고 벌써 말대꾸야. 전통이 있는 거야, 전통이.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전통이 아니라. 내가 뭘 안다고. 집안 전통이 있는 거야. 큰 집이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옛날부터 그래왔어.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어머니.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와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최영자는 그래, 가라. 가서 반성 좀 해라라고만 말했습니다. 밤, 관저동 아파트.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새 시트를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2024년 김장 비용 계산. 첫 번째 줄, 배추 260포기. 한 포기당 3,000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8만 원. 두 번째 줄, 소금 20kg. 2만 원. 세 번째 줄, 고춧가루 7kg. 14만 원. 네 번째 줄, 마늘 4kg, 생강 1.5kg. 각각 12만 원, 9만 원. 다섯 번째 줄, 새우젓 3kg, 멸치 액젓 2리터. 8만 원. 재료비 소개, 123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약 5만 원. 교통비 대전에서 계룡 왕복 3일. 12만 원. 노동시간 3일 총 30시간. 시급 만원 기준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칸. 감정노동.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합계를 눌렀습니다. 190만 원이 찍혔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은주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은주가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맨 아래 합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0만 원. 이게 당신이 낸 김장값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료비, 전기세, 교통비, 노동비, 감정노동까지. 다 합치면 190만 원이에요. 김치통 20개로 나누면 한 통당 9만 5천 원이고요. 은주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90만 원. 자기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따져봐야 하는 문제 같지 않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요? 누가 믿어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불공평하다는 건 말해야죠. 준호는 엑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2024년 김장 비용 계산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끓던 분노가 이제 숫자와 말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이 부분은 과연 어디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준호는 출근 시간을 미루고 계룡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민원행정과에 반차를 내고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말했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출근 차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평소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까? 8시 반 계룡집 거실. 최영자는 혼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최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왔어? 출근 안 해?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분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큰 집 4통, 저희 한 통은 너무 차이가 나서요. 최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또 그 소리냐? 큰 집은 멀리서 힘들게 내려오잖아. 전통이야, 전통. 준호는 주머니에서 접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노트북에서 프린트한 엑셀표였습니다. 배추 260포기, 재료비, 노동시간 합계 190만 원.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절인 배추만 200포기 넘게 씻었어요. 손도 이렇게 됐고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은주의 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부은 손가락, 갈라진 손등, 물집 잡힌 손바닥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최영자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통이 공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최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며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전통 가지고 토달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자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분당에 있는 윤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번째 신호음 끝에 소정이 받았습니다. 형수, 죄송한데요. 김치 한 통만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아직 한 통도 없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소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그걸 지금 그러세요? 큰 집이 더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수, 그래도. 동생, 전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이제 큰 집이랑 다 틀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한 통만. 한 통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체면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틀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김치 한 통 문제가 아니니까요. 최영자는 말문이 막힌 듯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도 물러서지 않고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은주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은주.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은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둘은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최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계룡 마당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은주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차는 한참 후에야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계룡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계룡집 거실. 그날 오후 최영자의 전화를 받고 윤소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혜린도 논산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거실에는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영자, 윤소정, 정혜린, 그리고 준호와 은주 부부. 최영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윤소정은 팔짱을 낀 채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가지고 집안을 뒤집느냐. 최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윤소정이 말했습니다. 동생, 형수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요. 양념도 제가 다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때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2해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자가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한 사람이에요. 며칠 동안 혼자 260포기 절이고 씻고 버무렸어요. 손도 이렇게 됐어요. 은주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부은 손가락, 갈라진 손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이 없다니까. 큰 며느리처럼 좀 배워라. 최영자의 말에 은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따라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김치통 20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빨간 김치통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그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김장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건 제 아내한테는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통을 들어 하얀 눈 위로 엎어버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새빨간 김치와 국물이 눈 위로 쏟아져 퍼졌습니다. 계룡마당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효자야. 최영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통이었지만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엎었습니다. 붉은 김치가 하얀 눈 위로 퍼졌습니다. 몇 년을 한 사람한테만 다 시키셨어요? 세 번째 통을 엎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큰 집 4통, 작은 집 1통. 네 번째 통을 엎었습니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윤소정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 넘으신 거예요, 동생. 저는 이 꼴 안 봤어요.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SUV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리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울먹였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했다. 진짜 너무해. 눈물을 닦으며 소정의 차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5번째 통 앞에서 준호의 팔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뚜껑에 손을 올렸을 때 은주의 손이 조용히 준호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둘은 붉게 물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과 김치 냄새 속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최영자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엎어진 김치통 4개와 그대로 서 있는 16개의 통이 남았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김치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천천히 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100미러에 비친 계룡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계룡 마당에서 엎어진 것은 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12해 동안 아무 말 없이 삼켰던 며느리의 눈물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이 집안의 질서까지 함께 뒤집어졌습니다. 붉게 물든 계룡 마당을 뒤로하고 이 부부는 이제 어디로, 어떤 삶으로 향하게 될까요? 김치 없는 겨울을 맞더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직후 대전 관저동 아파트. 김은주와 정준호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허겁지겁 라면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장김치가 한 통도 없었지만 라면 위에 올린 묵은지 몇 조각이 이상하리만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먹고 사네요. 은주가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날 밤 만들어둔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배추 260포기, 소금,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감, 전기세, 장보기 교통비, 그리고 노동시간, 감정노동 칸까지 모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합계 금액은 190만 원. 김치통 20개로 나누니 한 통당 9만 5천 원 꼴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주의 손을 다시 찍었습니다. 붉게 부어있는 손, 갈라진 손등, 물집 잡힌 손바닥.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엑셀 화면을 캡처하고 손 사진 2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계룡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에는 최영자, 윤소정, 정혜린, 준호, 은주 5명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엑셀표 은주의 손 2장.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이게 올해 김장에 우리가 낸 값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 둘, 셋 늘어났습니다. 채팅창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윤소정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너무했다. 4글자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현실이 너무한 거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은주님이 나가셨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며칠 뒤 논산 시내 카페 거리 근처에서 정혜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가 받았습니다. 언니, 이런 걸 단톡방에 올리면 어떡해요? 엄마 체면이 있지.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요? 은주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진만 찍으러 와서 통 4개 가져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언니, 그래도 내년엔 각자 김장하세요. 저희는 저희 김장할게요. 전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날이 왔습니다. 계룡집상은 텅 비었고 관저동 아파트 주방에서는 둘만의 떡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용하고 편안한 명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은주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관저동 베란다에는 배추 40포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60포기가 아니라 딱 40포기였습니다. 은주는 서랍에서 작년 그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한 줄로 굵게 그어 지워져 있던 자기 양념 비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춧가루 7kg, 마늘 4kg, 생강 1.5kg. 굵은 선 아래로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 줄 그냥 지워버리지 말고 그대로 해봐요. 은주는 미소를 짓고 볼펜으로 그 줄 위에 다시 또박또박 양념 비율을 적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이번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양념을 섞었습니다. 배추 40포기를 2개의 김치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크지 않은 통이었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김치통 2개가 베란다 한쪽에 놓였습니다. 둘은 맥주 캔을 부딪혔습니다. 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엎은 건 김치가 아니었죠. 지난 세월이었죠. 준호의 말에 은주는 김치 한 조각을 꺼내 먹으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간이 제일 맛있네요. 이제 김장도 인생도 제가 정한 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저동 겨울밤 베란다의 작은 김치통 2개가 이 부부의 새로 시작된 삶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260포기에서 40포기로 줄었지만 이 김치에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간섭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선택과 두 사람의 맘만 담겨 있었습니다. 계룡마당에서 엎어진 김치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한 번쯤 뒤집어 엎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간도 한 번쯤은 직접 맞춰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